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경입니다. KTV 특별 생방송 잠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차 모교 대화 현장을 연결합니다. 모교 대화는 정세균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대화의 장으로 매주 목요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6차례 대화를 비롯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청년 취업과 중장년층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모교 대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세대 사회학과 김후기 교수가 참석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모교 대화가 개최되고 있는 서울 총리공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10차 모교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 대화의 진행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교 대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총리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교 대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통을 꾸준히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10회째인데요. 네, 10번째입니다. 그죠. 6번째 동안까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분야별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이 모교 대화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오늘 10회까지 좀 성과랄까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그 모교 대화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스웨덴의 그 총리를 역임한 타게 엘란데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총리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모교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노사정 지도자들이 만나서 주제가 있으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만나서 소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아마 그 모교 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스웨덴의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자신은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노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총리에 취임하면서 모교 대화를 시작하기로 이렇게 했죠. 근데 마침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네. 바로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노사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처음 6차에 걸친 모교 대화를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매번 전문가를 10분 이상씩 모시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의논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 아침에 정부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대 과제, 또 12대 전략,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 이제 저기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인데,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정부의 각 부에서 자신들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그 자기 것화해서 그것을 그 실천하고 대비하기로. 그래서 현재는 그 4대 목표와 12대 전략을 만들었는데 저것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제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자. 이제 그래서 모교 대화를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6번의 대화를 통해서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를 잘 정리하는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지금 KTV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또 한 방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10차 모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담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진정이 되는 것인가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또 다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수도권에서 또 지역으로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또
아직은 좀 끈을 놓기에는 예. 4월 달에는 상당히 안정화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6일부터 조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그 이후에 확진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수도권에 머무르다가 충청, 호남까지 지금 가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본과 함께 지자체 협력, 소통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께서는 이제 대구 지역의 확진자들이 증가했었을 때 그 경남에 있는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지방정부 최초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또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대로 예, 실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쉬운 점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코로나 대구 경북에서 이제 신천지 이후에 갑자기 그 확산이 됐을 때 총리님께서 각 부처의 관련 부처의 장관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17개 시도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을 매일 아침마다 중대본회의 영상회의를 하루도 안 그러시고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좀 신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속한 그런 대응이 저는 코로나를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 대응 관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총리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경남은 지금은 한 50일 이상 특별히 지역 감염이 확산되거나 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대응 과정에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남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걸 이제 지급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세청이든 아니면 복지부든 어디든 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데이터든 과세 데이터든 좀 그게 좀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으면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이후에 스위스는 30분 만에 지급을 하고 독일은 3일 만에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겠다.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예. 그랬으면은 아마 훨씬 코로나 대응 과정에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 중에 그런 보편적인 복지와 함께 보편적인 가세와 그리고 그걸 통한 국민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좀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내 코로나 그 확산은 31번 환자가 시작된 그 신천지가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수도권 확산되는 거 막으려고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에 들어갔고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발하고 또 정부랑 협력을 해서 그 신도 명단 입수하기 위해서 강제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초강수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대응을 놓고서 뭐 일각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다, 뭐 아니면 포퓰리즘이다, 아니면 뭐 이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반발과 지지가 모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쭉 대응 과정을 직접 그 안에서 일선에서 또 지휘를 해오시면서 뭐 상황이 어떠셨는지 예. 근데 우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지금 잠깐 되돌아보면 이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우리 총리님께서 본부장을 맡으신 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이제 협조 관계가 매우 유기적이고 속도가 정말로 빨라졌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어떤 좀
바람직한 어떤 안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바로 내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중대본에서 결정이 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는 우리 총리님 역할이 제일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빈말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아유, 오늘 뭐 총리 공관에 이렇게 모이셨다고 특별히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뭐 밥을 안 드릴까고 안 드리고요. 부탁도 안 드렸는데. 네. 예. 실제로 정부 대응이 매우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선에서 방역을 실제 집행하는 이제 지방정부 책임자니까 네. 이제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속도가 좀 느려지면 답답한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매우 큰 도움이 됐고 우리 총리님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좀 생각합니다. 대구까지 가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신천지가 문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단을 구해야 이게 추적 조사를 하는데 네. 이 명단을 못 구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일주일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행정에서 속도를 매우 중시하는데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 문제는 시간이 문제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좀 우리 법률에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는 다 한다 뭐 이런 주의여서 압수수색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무리하다는 비난 때문에 사실 안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루가 급하니까 어쨌든 뭐 포렌식 팀 동원해서 가서 네. 강제로 받아왔죠. 예.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집단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특성이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명단에서 뺀다든지. 그 후에도 보면 실제로 명단에 일부 누락되거나 제외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예 그 서버에서 명단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받았는데 그 후에 정부에 준 게 또 일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단의 특성이 좀 우려됐었는데 실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명단은 구한 건 어쨌든 다 사실에 부합했어요. 그 후에 또 한 번 시끄러웠던 게 이 검사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강제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강제하기는 어렵고 총회장을 강제로 검사를 시켜야 신도들도 따라한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시키러 이제 갔던 게 좀 시끄러웠긴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감염병 대응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좀 하고 있죠. 뭐 일부 비난이 있긴 한데 뭐 칭찬도 많아서 예. 계산서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우리 총리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전에.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우리 두 분 지사님은 코로나19 그간의 방역 과정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예. 자,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는 지난 3월이었던가요? 그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앤드루 마쇼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한국의 방역이 네.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국제 협력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한 인터뷰가 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조회수가 뭐 250만 회가 넘었었고, 뭐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서 인용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K 방역에 대해서 네.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여러 가지 해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내 그 방역 보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료진이 현장에서 너무 훌륭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국제사회에 자신감 있게 얘기만 했을 따름인데 그게 아마 호응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중대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중대본의 리더십 그리고 총리님의 리더십,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총리님께서 매일 아침 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주시는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 발언을 이렇게 되새겨보면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정부의 이 공약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총리님의 그 모두 발언만 모아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내면은 또 그거를 번역을 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 대응하는 우리의 그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가 참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중대본에 매일 참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외국 언론에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백신 없이도 이렇게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봉쇄 없이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이 이런저런 것을 문의도 하고 배우려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경험 경우에 수도 없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방역 물품, 특히 진단 키트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널리 보급을 했느냐 하는 게 아마 가장 그 기술적인 차원 면에서는 제일 흔히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질본의 그 신속함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배우면서 많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진단 키트는 이제 만드는 회사도 많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차원에서뿐이 아니라 또 인도 지원 차원에서 그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해왔고 지금까지는 한 90여 개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는 아니지만 그 진단 키트, 마스크 이런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우리가 쌓아온 경험, 정보, 그다음에 교훈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웹 세미나, 비디오 컨퍼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제회의, WHO 총회, 그다음에 G20 화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한국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경험을 공유를 하고 또 국제사회의 그런 노력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또 그런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부는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고 또 UN 외교의 현장에서 뉴욕에서는 UN 본부, 또 제네바에서는 WHO가 있지 않습니까? 또 파리에는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특성에 맞는 우호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그냥 보건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안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반년 사이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드문데 그래서 이제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 안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엔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은 감염병 대로의 논의는 이제 제네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인종차별,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이게 국제사회의 연대를 만드는 데서 이런 차별 사건들이 굉장히 부작용, 나쁜, 당하는 본인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하는 얘기를 언론에도 대하고 있고 또 각 정부에 대해서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계기에 우리가 그런 공식적으로 또 네. 다자 차원에서 양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쨌든 코로나19 대응이 이제 이게 각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국제 협력으로 공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앞으로는 백신 개발 네네. 문제 관련해서 네.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이 가장 이제 첨예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이 복지부 장관 또 과기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시는 그런 지원단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개발이 된 다음에는 대량 생산이 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평한 접근이라는 이것을 화두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지금 WHO 차원에서 또 백신 연합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확보를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도 예. 중요한데 백신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우선은 치료제 개발이 훨씬 급하고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네. 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경쟁과 협력 관계예요. 각국이 네. 서로 빨리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야 빨리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올 터이니까요. 네. 이 총리께서는 코로나 총리.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이 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됐냐 하면 이런 이름이 붙을 만큼 취임을 하자마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뭐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거의 전력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접 대구로 내려가서 3주 동안 현장 지휘도 하고 또 중대본도 이끌면서 우리가 그때 한참 마스크 소위 대란이 예.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하게 되고 또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또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건강 상태 확인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런 것 어떤 실질적인 대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던 점들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후문을 좀 듣고 보니 이런 아이디어들이 총리님께서 직접 내셨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우선 이제 제가 아주 이 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 이런 농담을 하셨을 때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셨어요. 마스크 쓰십시오 하면 써주시죠. 손 씻어주시죠. 뭐 하여튼 참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또 김경수 지사님 계시지만 지자체 공직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정말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헌신이 컸고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진단키트 말씀하셨잖아요. 강경화 장관님이. 네. 진단키트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질본이나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식약처가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그냥 네 책임 내 책임 따지고 이거 규정만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나올 수가 하세월인데 원래 한 70일쯤에 나올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걸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가 빨리 나올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소통. 우리가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매일 아침에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 그 경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즉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결정들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소통이 아주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다.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일일 텐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그런 걸 보면 마스크 대란이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제가 정말 혼이 났습니다. 줄을 계속 서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간격을 두지 않고 그냥 그 마스크 사시려고 서시는데 마스크를 또 안 쓰면 불안하시니까. 그래서 마스크 오브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했어요. 우리 역사상 국무회의 정회는 그게 처음이랍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이걸 그 방법, 마스크에 대한 방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일단 정회를 하고 중대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는데 그 대구에 환자가 뭐 수백 명씩 나오는데
병실이 확보가 돼야 말이죠. 전국적으로 병실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서 일단은 이제 경증 환자들은 연수원에다 모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연수원, 또 기업의 연수원 이런 데에 이 의사와 간호사와 행정요원을 한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경증 환자들 치료해 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병원에 모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죠. 네.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거 등등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강 장관님이 국제사회하고 소통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국제사회가 참고도 할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홍보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도 많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외교부의 역할도 매우 컸죠.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뭐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를 과연 언제쯤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초기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마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 또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가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죠. 경기도에서는 또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또 경남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각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이 지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 이제 좀 미리 지급했죠. 미리 지급했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총리님께서도 고생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근데 그걸 경기도에서 먼저 해서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이게 현금이 아니고 소멸성 지역화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100%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새로운 이제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경제 효과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4월 9일에 지급했고 정부에서 5월 중순 13일인가 지급을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만큼 회복됐느냐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보다 이 경기도가 10%에서 15% 정도 더 빨리, 더 많이 회복됐어요. 그 수치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좀 이 문제를 좀 한번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를 좀 색다르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리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보지 마시고요. 총리님께서도 좀 되돌아보시면 13조 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온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야 진짜
좋아졌는데? 라고 체감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었냐?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겨우 나중에 통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됐지만 체감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절 대목이 한 달 반 이상 유지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 효과,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경제 효과,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정책만큼 있던 게 과연 있었느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점을 꼭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경남 지사께서. 예. 그러니까 코로나 그 대구 경북에 이제 확산 이후에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회의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제일 자주 주문했던 게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이런 위기 상황의 민생 경제에는 원칙을 이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이 지원을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부는 가능하면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지방 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거든.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코로나 초기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 지원을 일찍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이 확대가 되는 거죠. 거기만 지원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50%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은 정부가 하고 그 사각지대는 지방정부가 최대한 찾아서 막아내고 두 번째로 중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걱정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50%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실시를 했는데 뭐 이게 그 과정은 우리 이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의 효과는 뭐 신용카드 매출도 늘어났지만 저희 이제 경남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가게 해놓으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이쪽으로 안 갔던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지역화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그 가게에 처음 가봤다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3분의 1 중에서 다시 재방문하겠다. 거기를. 그렇게 재방문 의향을 밝힌 사람들이 약 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승수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원금 자체가 갖는 승수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골목 시장이나 전통 시장의 활성화에도 이런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예, 지금 그 행안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앞으로 참고가 되겠죠. 다만 효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게 코로나 상황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소비를 전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하고 지원금 지급 시기가 겹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복 소비라고 표현하는 기존에 소비를 못했던 걸 집중적으로 그때 소비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지원금이 막 겹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 지원금 중에서도 이게 소득 분위별로 어느 정도 소비에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건 아마 행안부나 국정연구소들에서 조금 요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소득 계층은 확실히 소비가 늘어난 것 같고 지원금만큼.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과연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소비에서 지원금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건 일부 그렇게 착한 소비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늘어났는지 한번 이런 조사 연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 네. 향후 정책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를 발휘했는가 지금 행안부에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났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벌써 이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곧바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거 예산 감당이 되겠느냐,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를 하거나 또 결정한 것도 몇 군데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요. 이 지사님께서는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추가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또 먼저 던지셨던데 바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경기가 이제 급작스럽게 하강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복구될 텐데요. 예를 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견뎌줘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악화되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이미 정부 지원금이나 지방 정부 지원금을 80~90%를 다 써서 다시 매출이 정체에서 감소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들이.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이게 경기가 그래도 좀 상당히 또 회복됐던 건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 1차 지원금 우리가 지원했을 그 시점은 아주 추운 겨울에 초입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더 추워졌고 앞으로 더 추워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더해서 이 기간에 아까는 보복 소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선결제한 게 꽤 있어요. 미용실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래요. 네. 10회분 이렇게 한꺼번에 내고 3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다시 정체돼서 지금 감소 추세로 다시 돌아섰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재정 지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외국 다른 나라들의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금은 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냐 판단이 남는 건데 저는 아까 현장에서 실제로 느낀 대로 이게 재정 지출 중에 이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게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두 해 정도 더 하는 게 한 2달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오히려 경제 악화를 막는 재정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그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예. 2차 지원금 논란에도 이걸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근거 자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대유행에 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 경남 특히 이제 부울경 동남권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이제 고용이 어려워져서 무급휴직 또는 실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좀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소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시기를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기업이 쓰러지지 않아야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신속하게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혹시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이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선다면은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봅니다.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논의가 또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한 소득을 좀 보장을 해줘서 경제 활성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사회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다. 또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우려 그리고 비판도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일단 두 지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우리 김옥희 교수님 예상치 못하셨죠?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긴급 이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일회에 지급하는 재난 수당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니까 기본소득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전부 모아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 51조가 필요하거든요.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빈곤 노인 등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는 결국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국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내놓는 대안이 이제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전 국민 이 고용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는가. 기성복지제도를 좀 강화하자는 것이죠. 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성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는 현재 적어도 저희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그 까닭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기계가 미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요. 그리고 자본이 노동보다 더 많은 몫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타난 것이긴 합니다만 재능이 뛰어난 이들이 부를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어떤 사회가 현재 막 열리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그렇게 분명하면서도 어떤 급진적인 그런 이 대안들을 좀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현재 그런 견해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원래 기본소득은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미래의 역사였는데 네. 여기 우리 두 분 지사님 계십니다만 미래의 역사가 지금 그 현재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관건은 국가 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역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국민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겠습니다만 증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런 재정 확보를 위한 이 증세에 대한 이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현재 만들어내갈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부여된 매우 중대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4년 전이죠.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수당 5년 정도 됐죠. 그거를 먼저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저는 우리가 이 진실에 대해서 좀 정직하자라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걸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 그 조세 부담률 대비 현저하게 조세 부담률이 낮고 사회복지 지출도 상당히 낮고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 사실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그럼 결국 그건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복지 지출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혜택 받는 사람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달라요. 도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정책 저항이나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서 말은 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전제로 증세를 하게 되면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본 데다가 특히 이게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확실하다면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볼륨이 커지는 것에 따른 혜택을 고액 납세자들이 보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낮아지고 또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 증세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소득 불균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 경제적 효과도 크고 불평등도 완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소위 4차 혁명 시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경제가 비중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거의 고용을 수반하지 않아요. 네, 그런 고용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 소비를 좀 늘려주자, 수요를 좀 늘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총리님한테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체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고 시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체계적으로 떨어지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 역량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공급이라는 바퀴하고 수요라는 바퀴가 원래 같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요라고 하는 쪽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고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의 노동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 정책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수요를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수요는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서 나오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용을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안 늘어나고 고용보험을 아무리 늘어나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용 자체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촉진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다 공급 사이드를 지원했어요. 기업, 고용 이런 거 지원했죠. 그런데 이제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게 훨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총리님께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이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장 유용한 정책이다. 그 더하기 지역 화폐로 할 경우는 100% 소비가 되니까. 예, 우리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네.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금방 이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런 철학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 하면 거의 100조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이제 세출을 소비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된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곳간 상황도 재정 건전성도 이제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해서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이 기본소득 같은 문제는 어차피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마 학계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터이니까 정부는 우선은 하여튼 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한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네. 정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어떤 효과가 생겼냐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인식 중에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국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정확히 국민들이 인식하기 어려웠고요. 오히려 조중동 의원 쪽은 계속 작은 정부만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또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또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치 복지 퍼주기 아마 엄청나게 퍼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빈약하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세 번째가 좀 전에 이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부채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3차 추경을 마치면 GDP 대비 43.5%가 됩니다. 그런데 OECD가 권고하는 건전재정이 60%예요. IMF는 85%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다 부채 비율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부채 비율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 법을 풀면서까지 계속 이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 전환하게 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전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경남의 제조업의 4차 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3단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작년 8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4년 이후에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했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 5,00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성은 30%가 늘었고요. 고용도 15,000명이 는 겁니다. 그래서 꼭 4차 산업혁명으로 갈 경우에 고용이 줄어들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공장들의 고용도 늘었지만 이게 스마트화하면서 ICT 기업들의 일자리도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분명히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고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을 텐데 이 과정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우선 그것이 저는 우선적인 과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는 정말 이게 이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창출하려면 소비를 하려면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잘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두 지사님 사이에 뭐 본질적으로는 동의를 하시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어떤 인식에 좀 입장 차가 있어 보입니다. 예. 차이는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지금 당장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굳이 경기도 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붙였던 이유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후년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총님 하나만 더 이 기회에 부탁 하나 드리면요. 저희를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국 단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 방법은 지방세 기본법을 좀 고쳐가지고 각 시도 조례로 예를 들면 토지 보유세를 예를 들면 0.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 기본법에 해주시고 각 시도에서 알아서 주민 설득이 되는 곳, 의회와 협의가 되는 곳은 먼저 시행을 해볼 수 있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경기도민들 다 동의받아서 압도적 동의를 받아서 이걸 정착시킬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압도적 다수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게 원래 조세잖아요. 그런데 정부를 믿지를 않습니다. 세금 내면 딴 데 쓴다, 낭비한다 이런 불신 때문인데 이 불신을 깨주면 되거든요. 조금 해서. 그래서 이게 목적세로 요 세금은 100% 환급된다. 단 골고루. 뭐 이렇게만 해주면 내는 게 즐거울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이 지사님도 총리님 만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 기회에 막 요구사항 몇 가지를 던지시는데 저한테 전화로 예. 수시로 이거 해주시면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요. 발언 기회를 앞으로 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자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변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문제 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호기 교수께서도 한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사회로 진입을 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의 그 전망을 해주신 건데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 같고 또 변화해 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네, 예. 5가지 측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5가지면 많습니다. 예. 길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생태학적 측면인데요. 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들은 그냥 비규칙적으로 계속 우리 아무튼 인류의 그 삶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사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학적 측면인데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는 이제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우리가 뉴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케인즈주의의 복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기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강하고 유능한 정부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정부와 국가 상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교훈은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입각해서 방역 정책을 추진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확진자 동선 공개인데요.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 정책을 펼쳤고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율과 공동체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결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존이 정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네 번째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른바 언택트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면 사회를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학기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 학습, 문화생활들의 세계가 열렸는데, 근데 문제는 비대면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역시 사람은 그냥 직접적으로 좀 만나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역시 또 생산적으로 공존시키고 결합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적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정치학적 측면인데 우리 강경화 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이른바 우리가 탈세계화를 현재 촉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회과학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세계화된 유일한 것은 코로나19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세계화로부터 후퇴돼 왔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동시에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국제적 협력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화된 바이러스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면 역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재구축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설적 과제를 현재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토마스 프리드먼 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는데요. 분명 우리 인류는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지금 막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일반적인 사회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총리님부터 두 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될 거라고 보죠. 그러면서 또 하여튼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그리고 또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 이런 일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건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흑자 도산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자리 지키기, 기업 살리기, 또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안전망 확충. 물론 이제 방역과 또 국민 보건 이런 것을 챙기는 것도 기본이지만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이후에 그 정부가 챙겨야 될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과제로 축약된 이 일을 잘 실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아니, 왜 이 부분은 서로 양보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 해가지고. 아니, 이제 그 비대면 사회가 되면은 그 영국의 이제 장하준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 간의 이동은 줄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물자의 이동은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전통 산업에 대한 이 투자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꼭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이제 경남의 제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차원에서 비대면 사회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적극적인 산업 정책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조차도 자기들에게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가져와라,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RE100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협력업체들이 한국에도 대단히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BMW가 그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도 빨리 이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이 미래 산업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총리님께서 좀 전에도 이제 일자리 걱정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가사노동,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사노동들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걸 그냥 일종의 필수 노동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우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일종의 기본소득이라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우와 보상을 하게 되면 일종의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익활동과 필수 노동에 대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인 대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사회적 대타협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균형 발전 뉴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또 이제 이 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은 수도권으로 경기도가 전체 묶이는 데 대해서 늘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오히려 다른 지방은 더 어렵고 한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국가 차원의 발전 없이는 비대면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수도권의 밀집이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에 새로운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이게 모든 문제는 사실은 경제에서 출발하죠. 전쟁조차도 다 경제적 요인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시대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거는 디지털 온라인 경제의 비중이 매우 커질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을 과거에는 노동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더 생산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 노동이 매우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는 거죠.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 건 사실은 공공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런 거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생산 또는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인간 노동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온라인 경제는 사실 이 세계화하고 직접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독점하게 되죠. 그리고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전통적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8%만 넘으면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러잖아요. 보통 3% 이런데 이 디지털 온라인 기업들은요 영업이익률이 40%에서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다 이익이에요. 그러나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버 비용만 늘어나요. 즉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당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빌 게이츠나 뭐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보니까 돈을 버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위 이게 판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기본소득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정말 신속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질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인간 노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동이란 생존을 위한 수단이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슬픈 노동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걸 한다. 이게 노동인데 지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계나 인공지능 또는 뭐 기술혁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지만 수입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이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 일자리라든지 뭐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길게 멀리 보고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 이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왜 그 디지털 기업들이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들여다보면은 그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접속하는 국민들의 그 개인정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소위 빅데이터 기업이나 이런 온라인 기업들의 수익에 자기 개인정보로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들. 그렇다면 수익률 뭐 60%, 80% 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그쪽 기업에 있는 인사들 만나면 그런 기여들을 자기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국민들이 자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일거리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고 그런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하고 그게 기본 논의와도 사실은 맥락이 기본 소득과도 논의의 맥락이 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굳이 안 주고 소득을 줘도 됩니다. 아니, 자유롭게 사시라고. 자, 두 분의 토론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호기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허약한가. 갈수록 국가 간 연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또 모순되게도 이런 바이러스 같은 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또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 협력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와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꽤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비대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비대면이 가장 어려운 게 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는 그 민감하고 이래서 직접 만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합니다만 어쨌든 그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조금 최근에 그 외교 일정을 좀 정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대면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비대면 대면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될 그 과제가 외교부는 특히 그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탈세계화가 아마 2008년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그 불평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더 심화되고 나라 안에서도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세계화가 좀 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훨씬 더 심화가 됐죠. 각자 국경을 막고 우리 국민 보호한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글로벌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뒷편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또 코로나19를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안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젠 극복했다. 이래야만 우리도 안심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국제 공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의 다자 체제가 정말 그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그렇지만 기존의 그 다자 체제를 완전히 져버리고 새로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엔이나 그 WHO가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를 그것대로 다 평가를 해주면서 그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 굉장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노선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사회의 그런 국제 질서를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능력 있는 정부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저 나라는 능력이 있다.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중에 탑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능력 있는 중견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그 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모임 이런 걸 넘어서 새로운 그런 소규모의 그 나라 모임들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중견국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국제사회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G7의 대통령께서 초통도 받으셨습니다만 그것도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그 능력 또 경험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그 공간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모교 대화 중에 10번째 순서가 가장 좀 특별하고 좀 더 심도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모자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또 그 과제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10차 모교 대화를 해봤는데요.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10차 모교 대화에는 이렇게 스타들이 출연하셔서 모교 대화가 빛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강경화 장관님, 또 김호기 교수님,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또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 특히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 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이 비교적 경제 성장률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위기 극복도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국제사회의 시각들도 감안을 해서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가면서 또 국민 여러분을 잘 섬기면서 꼭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잘 도와주시면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도 네. 아주 탁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말로 잘하시네. 좀 더 할까요? 자, 이것으로 10차 모교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